그럼 네 번째 주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방탄이다 막는다 굉장히 공방이 강했었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사건이라고 하죠. 이 계엄 사건이 있게 되고 탄핵 열풍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진 마당에 이제 지금 이제 1심 공판에 대해서 선고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데 이번 탄핵이 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럼 선고가 늦춰지게 돼요. 즉 이거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이제 약간은 자초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선고 공판 당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건 이제 검찰 측 입장이고요. 이 검사 측 위증 교사에 대해서 이것은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서 이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심 선고 이거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무죄가 나왔고 아래쪽에 있는 게 나온 이유는 이제 관계자들, 김문기나 이제 그쪽에 이제 했던 사람과 해외 골프를 치러 갔다 해서 전혀 기억 안 나고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자료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모른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로 인정이 됐었죠. 그 다음에 위력을 가한 거에 대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그랬다, 협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지금 이런 게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허위사실일지라도 이렇게 형량이 과다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민주당의 반발이 심했었고, 결국 지금 이러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팽배하게 된 상황에서 또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혹들이나 관련자들이 자살하거나 기타 등등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안정적인 대선 후보 볼 수 없다라는 논이 있었던 찰나에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형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걸 뛰어넘는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형량이 유지가 되면 대선에 나갈 수 없다가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나오게 된 거고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제 당직을 이제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미만 벌금이 나올 거다, 문제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뭐냐, 금치산 선고, 여기 보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근거형 선고 부격 중인 사람. 집행유예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또 100만 원 이상이나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이거 10년 줍니다. 그래서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게 됐고, 또는 선거권 정지 상실이 다른 사유로 됐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당연히 스탠스는 항소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소라는 것은 이제 민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처벌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면 다시 한번 거기 올리게 되는 상고라고 표현합니다. 항고는 뭐냐면 실제 이것이 죄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판결이 너무 심하지 않니? 라고 하게 됨으로써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구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수긍은 하나 실제 여기에 형량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항고를 하게 되고 역시 이제 고등법원에서 내린 형량도 문제가 있어 보여 죄는 인정하지만 그땐 재항고를 가게 됩니다. 3심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지방법원 합의부나 또는 지방법원 지원 단독 판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사건이 클 때는 이쪽으로 하게 되고 조금 더 낮은 것은 이렇게 단독 판사 의결로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사건 같은 경우 항소와 상고뿐입니다. 형량이나 거기에서는 처리 절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고 있고 20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단심만에 끝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선거재판 같은 경우는 단심제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 군사 같은 경우 2심 같은 거 이런 것들 차이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투세에 대한 얘기죠. 2025년 1월 1일 날 이제 시행하게 된다라고 해서 5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 판상 250만 원까지. 그래서 초과되는 거에서 22%, 27.5%이 중과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합니다만 이 안이 어떻게 폐지됐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독특하게 우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이러한 소득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꺼냈죠.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걸로 이걸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돼서 이것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또 이걸 점차 폐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민주당 측에서도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 금투세는 이제 돼서 안 된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뭐 투자에 대해서 위축시키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코리아가 저평가돼서 이제 없기 때문에 이런 세금 제도나 이런 것을 없애게 되어야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 주식 가격이 부양되게 될 테니까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투세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죠. 이 금투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도입하겠다고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개정안 하게 되고 하다가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2년 뒤에 발표를 하게 돼서 2025년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폐지 추진하게 되고 여기서 야당이 동의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것은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4년 동안 말만 나왔다가 없어진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게 뭐냐면 이 금융투자 상품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로서 지금 나타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있죠.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이 국내 기업이 어떤 성장성, 운영성, 수익성, 기타 등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다른 나라에 있는 주식이나 어떤 회사에 대한 평가에 비해서 박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쁜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겁니다. 투자할 가치가 높은 거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구석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이 불안해하는 건 뭘까? 의외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성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밸류에 대한 것보다도 북한과 대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대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국이 쪼개지는 상황에서 남한 북한 쪼개지는 상황에서 언제든 전쟁이 나게 되면 이거 한 방에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기 힘들다,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거는 북한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갑자기 밤에 개업을 해서 이렇게 돼서 한국 난리 났네, 내란 났네 라고 2시간 만에 또 끝났네 이렇게 되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북한과의 대치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무기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가 러시아나 이런 쪽에 겨는데 한국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러니 북한에서 불안해서 그런다라는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상황에서 이 디스카운트의 원은이 이제 수익성, 성장성, 재무적 특성에 대한 얘기, 거시경제, 기업주, 회계투자, 기관 투자자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영향을 주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정학적, 바로 남북한이 쪼개진 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높은 변화상 또 안 좋은 게 기업 지배구조 좀 얘기를 합니다. 기업 지배구조는 약간의 그 족벌기업처럼 이제 문어발식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있는데 10,000명이지 때 11,000명이더라고요. 현재 지금 전선까지 가서 있는 인원은 2,000명 정도 있고 9,000명 정도 대기변력으로 러시아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동 경로에서 1,500명에서 3,000명 추정해서 10,000명 투입 전망인데 12월께 현재 12월 지금 추산된 거는 이제 11,000명 정도다라고 하게 되고 한 명당 약 2,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2,000달러라고 한다면 지금 돈으로 치면 27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계엄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2,800만 원, 2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288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288만 원이면은 이제 1인당이니까 10,000명이라고 하는 거기다 곱하기 10,000원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가서 이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제 대우를 해주고 전력에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연령대를 봤더니 다 20대, 19세, 21세 이제 초반 아직까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지금으로 치면 이병일병 같은 존재들 많이 보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장이 투입돼서 하게 되면 이런 전쟁을 배우게 되니까 전력 강화 효과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을 투입해서 자신의 국민을 투입해서 돈을 번 것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홍보가 됐을 때 뭐 고기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대우도 해주고 해서 북한 그 젊은 애들이 거기 가서
젊은 군인들이 가고 처음에 즐거워했다는데 최근에 지금 배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투입되기 전에 어떤 물자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가해는 이제 북한군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을 토로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급히 이제 장성급들을 파병해서 상황 어떻게 지켜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병돼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게 됐을 때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 러시아의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발적,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비슷한 그런 어떤 문제를 일으켰음에 여기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안보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다 보니까 MSMT라고 해서 따로 이제 어떤 북한에 대해서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또 이 국가들이 있어요. 11개국 정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걸 감시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이걸 통해서 이제 수입도 얻을 뿐더러 또 하나 어떤 핵시설이나 무기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군인 항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말로 써져 있는데 난 내 생명 구하고 싶다. 우리는 비무장사 나는 포기한다. 강제로 돈을 써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들이 이렇게 왔지만 표정 지금 이렇게는 그쪽에서 그린 거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 북한 군인들이 전투력이나 이게 딱히 없는 그야말로 불쌍하게 동원된 거니까 보호해달라라는 걸로 우크라이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들이 총기를 들고 이제 전장에 투입돼서 이제 활동을 하겠죠. 근데 이 북한을 어떻게 보면은 이 반조롱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 북한이라는 나라의 어떤 속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엔 안보리 현황입니다만 15개국 지금 보이시죠?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024년만 임기 종료되면 또 새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만들게 비상임이사국 같은 경우 이쪽 같은 2025년 말이니까 이쪽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 임기 서해에서 한국 역시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 지금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또 예외적으로 이 안에서 또 다른 집단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세계 안보에 대한 국제 안보에 대한 것을 논하고 있는 것이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의결권이 가장 큰 거는 이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에서 비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결정이 안 된다는 또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 5개 국가가 동조를 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안보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어찌됐든 세계 국제평화에서 국제법이나 세계시민법에 대해서 가장 큰 힘을 작동하는 기관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채권시장 분리 현황입니다만 한국이 채권 선진클럽에 합류했다라고 하죠. 바로 WGBI 선진시장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중국, 영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이 한국이 여기 들어가서 결국에 이 국제지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채가 그것을 인정받게 됐다. 국채라는 것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무에 대한 권한이고 이것을 가게 되면 이제 뭐 20년째, 10년째 뭐 이렇게 해서 금리를 보장해서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신용 등급부터 시장 접근성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속된 대로 왔어요. 이전에 계엄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신용 등급에 영향 주지 않을 거다. 왜냐면 2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이 잘 막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금융 수장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발빠르게 잘 움직였습니다. 이제 통화에 대해서 무한 유동성이나 이렇게 바꾸기 시작함으로써 나름대로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만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채권 시장에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됐고 이러한 신흥시장이라든지 프론티어 신흥시장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고요. 이쪽이 가장 중요하죠. 3대 채권 지수가 여기 보면 글로벌 종합지수는 JP 모건 신흥국 지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계 국제 지수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가장 높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GDP 대 일반 정부 부채 비율 하게 되면 싱가포르 놓고 한국 보면 55.6이니까 생각보다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아주 높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프랑스나 이제 선진국하고 자꾸 비교해서 우리나라 그 나라보다 낮아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핵심은 이거 보시면 돼요. 비기축통화국이라는 겁니다. 기축통화의 채권은요, 자기네 통화가 기축통화, 기준통화, 특히 유로에서 쓰는 거나 달러라든지 이런 기준통화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제든지 이 상황에 대한 채권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기준통화 아닌 비기축통화 입장에선 달러를 구해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비기축통화의 채무 규모와 기축통화국의 채무 규모와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러한 WGBI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안정적이다. 우리나라 채무는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WG 편입 시 기대 효과입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편입 국가 예상 순위가 9위 꽤 높죠. 20위 외화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국채 신뢰도가 높아져서 외화가 이 정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50조에서 60조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자 비용도 절감되는 게 왜냐하면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이자 금리에 대해서 이걸 낮춰서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조 1천억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나타나지만 언제든지 이 재정 위기는 올 수가 있는 거고 이번 같은 사건이 이제 반복되게 되면 또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유럽 재정 위기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타나다가 이게 유럽 쪽에서 이제 유동성 위기가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죠. 이게 여기서 바로 타격을 이렇게 유럽 국가들에게 타격을 줬던 게 유럽 재정 위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위기가 오게 된 게 실제로 이제 금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규 대출 감소하게 되고 실물 경제는 경기 부진하게 되고 그럼 세수 감소돼도 재정은 떨어지게 되고 이게 무한순환되고요. 거꾸로는 부실 대출 증가하게 되면은 부실 증가 구제금융 재정안 퇴대하는데 정부 지출이 증가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실물 경제 망가지고요. 이게 역순환이나 이순환이 계속되게 됨으로써 유럽 재정 위기가 망가지게 된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포르투갈이나 이제 완전히 뭐 뱅크럽티를 선언한다든지 그리스도 이제 문제가 생겼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체력이 부족했던 나라들은 망가지기 시작했던 게 유럽 재정 위기의 특징이죠. 자, 우리나라 정년 관련 진료 일지 나와 있죠. 정년에 대해서 했었는데 89년 60세로 상해 판결에서 이때 올라갑니다. 이러다 일세 정년보장 노력 의무 고용자 고용촉진법인데 회사마다 조금 이제 다르긴 해요. 여기다 이유까지 보기도 있고 낮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정년 의무와 전사업종 시행 이렇게 됐었다가 65세 상해 판결되면서 늘어납니다. 근데 회사에 따라서 내부 규약에서 처음 이제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뭐 55세 정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약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자 재고용 인센티브 신설하고 계속고용제도 지금 볼 거는 이 계속고용제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점점씩 뭐 100세 인생이다 해서 인생이 길어지고 있고 지금 태어나는 애들 중에서 10대 이하의 아이들 이제 꼬꼬마 아이들 초등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110세까지도 살 거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죠. 물론 그 이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인구가 점점 이제 오랫동안 사는 데서 60세 정년이라고 한다면 절반밖에 일을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뀌게 되고 직원 대비 임금 격차하게 되면 1년 미만 직원과 이제 임금 격차가 한국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실제로 이제 임금에 대한 상승률이 한국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신규를 뽑기가 힘들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이 계속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고요. 재고용 시장이 되는 거고 중장년 계속고용 제도하면 지금 보다시피 60세 정년 2년간 근무지 하게 돼서 이런 것도 있고 KT, SK는 상시 채용해서 이게 나왔더라도 다시 고용하는 거 3년까지 연장, 그 다음에 62세 정년 50% 촉탁직으로 다시 한번 고용 7세까지 한된 대화버스 운전자 분들 같은 경우죠. 환경경도 이런 것처럼 이뿐이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이러한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의 정년제도 보시게 되면 한국 2017년 모든 60세 정년 적용을 했는데 지금 65세 늘어났죠. 일본 같은 경우는 70세 정년 노력 의무화해서 지금 하게 되고 64세, 67세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65세 올리는 건 지금 다른 나라의 상황을 봤었을 때 점점 이제 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안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게 잘 조율 안 되면 프랑스의 사례 같은 경우 엄청난 시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SK스 영업이익 추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파란색 2023년부터 보게 되면 항상 뒤처지고 있는 게 삼성이었다가 2분기 때 살짝 하다가 후악 올라가게 되죠. 사저원 내로 따른 7.03 되면서 실제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영업이익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는 계속 고점 찍고 어닝 서프라이즈 꺼내고 있습니다만 삼성은 이후에도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 AI 들어가는 반도체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 뭐
전화기에 들어가고 이런 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반이나 저장 메모리를 잘 만드는 게 삼성이다라고 한다면 AI 들어간 연산에 있죠. 이제 새로운 반도체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삼성이 그렇게 잘 다루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AI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뒤처지게 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반도체법이죠. 이런 것들이 있게 됨으로써 실제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중국을 견제하게, 대중국 견제로 이런 법안들이 정말 매달 나와요. 매달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트럼프가 나오게 된다면 더 심각하게 제재를 가하게 돼서 결국 이 반도체 수출에서 양쪽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그게 제재가 심해지게 되면 그 제재에 대해서 이것을 넘어서는 수출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너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의 성장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수출 금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줄이고 있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고 트럼프는 더 올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역폭 외널 HBM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HBM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어떤 고성능 컴퓨터에서 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되는데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바로 이런 거였죠. 그게 엔비디아가 이제 선점을 해서 굉장히 뛰어나게 됐었고 TSMC에다 주고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쪽에 약간 더딘, 그 전에 디램이나 기타 등등은 굉장히 뛰어나는데 이쪽에는 더딘 상황이 됨으로써 약간은 좀 이제 선점하지 못하고 뒤처진 그림이 나오고 있다. 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이 문제가 됐고 나름대로 또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선전해서 그쪽에 이제 발을 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즉 파운드리 부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삼성전자의 주력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TSMC한테 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화되고 비메모리 부분은 원래부터 약화됐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사실 컴퓨터 하시는 분들 다들 알겠지만 삼성 제품이 다른 것보다 가격이 좀 더 비싼 게 아주 간단한 게 그래도 삼성 제품 쓰는 이유가 자국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게 아니라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저장 장치라는 건 좀 더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삼성이 그걸 보여줘서 썼었죠. 근데 문제는 AI에는 거대한 물결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런 단순 메모리 부분이 아니라 이쪽으로 확장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좀 늦었던 거죠. 고대역도 메모리입니다. 자,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 국민 의료에 대한 불만. 민주당도 함께 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청을 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지금 하자라고 하게 되는데 안 갔어요. 의협도 안 갔고요. 전공의도 안 갔고요. 야당도 안 갔어요. 그 여야의정이 누구만 있는 거? 여당 의원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랑 이것만 있는 거죠. 한동훈하고 김문수 어디 갔어? 아무튼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 의저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11월 10일 날 하자라고 했었는데 전공의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만 이 여당 의원 이제 국민의힘 의원과 이제 총리들만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협의체라는 것이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고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체가 전공의 의협 쪽인데 의협이 이제 여기서 빠지고 의사 없는 협의체가 된 거지. 의사 없는 의사에 대한 협의체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의료계나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안을 듣고 지금 해야 될 텐데 이 정부 입장에서 이런 태도 변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참여하고 말을 해라라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논의가 좀 있었고 뭐 의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을 세우기 힘들었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각을 세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또 계엄에서 포고령에 무엇을 합니까? 전공의들이 48시간 복귀를 해야 되고 48시간 근무 유지 못하게 되면 처단한다라는 걸 꺼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뜬금없는 그런 계엄령의 그 조문이 있었는데 그 조문이 있게 됨으로써 이 의정 쪽 입장에서는 진짜 뭐지? 라는 상황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계엄사무 포고령이 보게 되면 1, 2, 3, 4 뭐 계엄령이 일반적인 있는 건데 요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제 의료현장 이탈한 모든 의료진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행 계엄이 여기 끝단어 처단한다요. 처형보다 높은 게 처단입니다. 처단이 뭐냐면 직결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 법에 쓴 단어가 아닌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니네 진짜 미워라는 뜻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계엄 자체도 있지만 이 포고령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정치활동 그만다니까 이제 그 입법부 못 건데 입법 붙이겠다. 1층에 가짜뉴스와 연주와 허위선동 그만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계엄사 통제 받는다. 그럴 수 있어. 그래 언론 출판 못하게 해서 이제 방송 다 문 닫아. 파업 태업 집행이 그만다.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이 5번 의사는 그럴 수 있죠. 우리한테 관련된 거 봅니다. 방한국가 세력 및 체제정보 세력을 제외한 자 여기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라는 앞에 붙는 거 보세요. 선량한입니다.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최소할수록 조치한다는데 선량한이에요. 선량한을 누가 해석해? 계엄사령관입니다. 군대에서 딱 봤었을 때 너는 선량하네? 그럼 풀어주는 거고요. 너 선량하네? 그럼 잡아가서 바로 직결처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끝났는데 끝나니까 이제 다시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했는데 전 선량하지 않은 거죠. 이런 비판을 하게 되니까 끌려가서 이제 군복 갈아입히고 24시간 동안 우선 린치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킨 대로 대답하고 조서 쓰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엄에 대한 방첩사에 대한 조사 방식이거든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인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의사들은 진짜 이거 하면서 완전히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게 이 말 한마디로 이때까지 이제 조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부 쪽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의사들을 완전히 돌아버리게 한 저항 중에 하나가 됨으로써 이거는 큰 실수죠. 실수? 하도 많이 해서. 7대 요구안입니다. 증언 필수. 자, 이게 가장 의대 증언에 대한 백지화 나왔고 기구 설치, 인력 채용 확대에서 수령병원에서 이거에서 교육해야 되고 법적 대책 지시, 불가항적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이 선을 정해달라. 열악한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 환경부터 마련하고 늘려라. 부당한 명령 처리 및 사과. 이게 지금 위로 올라오겠죠. 업무 개시 명령 전면 폐지 이것도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업무 개시 명령을 계엄이란 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뜬금없이 의사가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적대적으로 하거나 미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막아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7개 요구안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미 있었던 사안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죠.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돌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자 그랬지만은 무조건 의사들이 안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답을 정해놓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제 가결이 돼서 이제 탄핵이 됐고요. 강경책을 하다 보니까 친여 성향이었죠. 그래서 이후에 지금 이제 계속 논의를 겪고 있는 게 의사 쪽입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총선 결과예요. 자민당에서 이렇게 됐는데 총 의석수에서 지금 봤을 때 과반의석 233, 466이죠. 근데 지금 자민당이 얻은 게 191석밖에 안 됩니다. 자민과 구매 215석 역시 230석이 못 미치죠. 즉 과반 의석을 못 가져가게 됨으로써 문제는 이 야당 쪽에서 전부 다 연합을 하게 돼서 이제 내각 불신임권을 꺼내게 되면 해산입니다. 쉽게 해서 이게 내각 불신이 해산되게 되면은 지금의 자민당의 세력 없고 자민당은 결국 열림내각이나 다른 이제 신호등 내각처럼 다른 당을 이제 흡수해서 가져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은 거죠. 결국에 지금 역시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이제 야대죠. 여서야대가 되게 됨으로써 지금의 이제 총리가 갖고 있는 힘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식물내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내각에서 어떤 결정 권한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태클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입장에서 이제 새롭게 지금 한 거 특별국회죠. 특별국회는 지금 국회가 이제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데 임시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보자면 154, 180 이렇게 돼서 안 될 줄 알았거든. 다카이치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딱 뒤집히게 된 거죠. 그래서 상황에서 지금 뒤집히는 이시바 시게루 나름대로 쓴말도 하고 개념이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총리 되니까 별거 없네 라는 평가를 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많은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내각이라는 게 일본에서 지금 있는 특별 내각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된다, 중요한에 해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각에서 급하게 특별 내각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입니다. 자세하게 본다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런 특별국회, 특별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총선거 뒤에 아직까지 선거에서 확정되지 않은 아직 결과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임시국회로서 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이게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있었던 일이 아니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특별국회를 열어서 왜? 과반 의석 차지하게 되면 내각을 구성할 때 그냥 편하게 그냥 의결을 다 바로바로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하는 게 특별국회입니다. 즉 여서야대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특별국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제의 아파트고 뭐 여러분이 어디를 뭐 클릭하거나 했을 때 많이 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뭐 맨날 조카가 집에 와서 공부할 때가 있는데 올 때마다 노래를 트는데 항상 이거부터 뭐 네모 하는 노래 뭐 이거 나오는데 그거 덕택이 듣다가 이제 부인도 이거 들어왔다라고 해서 합니다. 글로벌 돌풍이고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워낙 수명이 금방금방 다른 노래 듣잖아요. 그래도 아마 상위권에 있을 텐데 외국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풍이 되면서 이 뭐 다른 차트도 있습니다만 보수적인 차트들에 비해서 영국 싱글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반영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사한 것에 의해서 이제 로제 이 곡이 결국 이제 2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기염을 통해서 처음에 8위 갔다가 2위까지 갔으니까 이거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블랙핑크 로제 또 브루노 마스라는 사람이 가진 힘도 있겠습니다만 곡이 잘 나왔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오피셜 차트 컴퍼니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영국의 차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거고 예전에 이제 강남스타일 나왔을 때 바로 이제 3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수들에 대해서 미국처럼 그렇게 이제 보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세계 사람들이 같이 많이 듣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트 정상까지 갔어요. 강남스타일 1등까지 했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K-팝 입장에서 이제 여성 가수 입장에서 많이 올라간 건 이렇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팝 시장에서 갖고 있는 거에서 한국도 지금 보게 되면 보이 아이돌 그룹보다는 걸 그룹들의 인기가 보이 그룹보다는 걸 그룹의 인기가 지금 지배적으로 높았던 시기잖아요. 지금 뭐 보이그룹이 하나둘씩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걸그룹들의 노래가 뭐 차트 상위권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 이게 겪어틀고 하는 걸 보아하니까 역시 이게 또 세계 시장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의 방간첩법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이 방간첩법을 만들었을 때 여기 한국인이 구속된 거죠. 그럼 이거 한국에 대한 공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한국인이 간첩법으로 이제 이렇게 된 게 이 관련 정보나 이런 것들을 유출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중국이 많이 유출해가면서 기술을 가져간 게 사실입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이게 해당됐는데 조사 결과 이게 나왔고 이게 뭐 한국의 훌륭한 사람이 뭐 여기서 처벌받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떤 스파에 대한 행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간첩법 조항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이 잡히게 됐었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분노하거나 뉴스가 되거나 이게 아닌 이유가 실제 이제 훔친 정황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부 스파이죠. 예, 기업 유출 스파이가 있었고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파가 온 게 한국인에 대한 비자에 대한 제약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단기 비자 면제 조치까지도 지금 있게 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데 비자는 이제 들어와도 된다. 상대방 우리나라 와도 돼. 라는 허가에 대한 얘기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일본 갈 때 비자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그냥 와도 상관없다 이런 건데 중국은 아직까지 이런 비자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 비자, 복수 비자 이렇게 나와져 있고 갈 때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냈거든요. 예, 그래서 발급을 해서 3개월 동안 중국에 가게 해서 놓고 중국 여행비가 싸 보여도 이제 비자 끊고 뭐하고 하다 보면 비용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즉 출입증을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자 정책에 대해서 이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대한 거. 한국은 지난 8일 첫 정했고 일본은 38군 확인해서 이렇게 오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25년 11월 31일인데 이 비자에 대해서 이제 중국 당국은 무비자에 포함시켰는데 이 방간첩법 잡힌 것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한국인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왜 보호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확대 해석이 아니라 어찌됐든 사고를 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나름 이제 무비자 정책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은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위까지 살펴봤고 조금만 쉬었다가 14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